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중남협회 신송철입니다. 예, 지난 11월 3일 이루어진 미 대선에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후보로 이제 굳어지는 결과를 보였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간 경합주였던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에서 마지막 순간에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면서 바이든 후보로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아마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트럼프의 위상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유색인종의 적극적인 투표에 참여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막말 등 자극적인 행동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 있었다 하는 걸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미국 대선이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또 이런 상황이 한국과 중남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런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중남미 정세를 조금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남미에서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또 페루에서도 부패와 관련해서 시위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 하는 걸로 해서 항의가 일어나서 상당한 여파로 모랄레스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경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가지고 중남미가 사실상 코로나의 새로운 진원지다 하는 걸로 낙인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격리 조치도 하고 사업장 폐쇄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유발됐고, 분석에 의하면은 지난 20년 동안의 빈곤 감축 노력이 무효화되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난 10월 18일에 실시된 볼리비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영입했던 루이스 아르세라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또 칠레에서는 지난 12월 25일에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77.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새 헌법 제정에 찬성이 되어서 앞으로 재헌 이후의 이혼도 선출되고 또 새 헌법안도 가결되고 하는 그런 걸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또 이에 따라서 새 정부가 구성되는 그런 일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6일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남미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이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남미에서 대사직을 수행하고 또 저희 협회에서 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중남미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세 분 대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페루와 알젠티나에서 대사님을 수행하시고 현재 세한대학교이죠. 대학의 관계를 맡고 계신 한병길 대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주 브라질 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이정관 대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 볼리비아 대사를 역임하시고 저희 협회 홍보이사로서 협회 유튜브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철 대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그다음에 나프타 문제, 그리고 노던 트라이앵글로 알려진 중미 삼국의 이민자 문제,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서 하는 바람에 미주 전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남미 외교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정책을 아마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기조가 어떻게 짜여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세 분, 함 대사님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후보의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랄까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내년에 집권을 해서 후반기에 가야 본격적인 색깔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바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책의 큰 중남미, 정책의 큰 줄기는 바이든 후보가 포린 어페어스에다가 기고를 한번 한 거에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그리고 포린 어페어스에 자기 외교 정책 5가지 기조. 그 다음에 8월 달에 민주당이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했을 때 채택한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플랫폼. 거기에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대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대개 정책의 얼개를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트럼프가 너무 공격적이고 공격적이고 강박하는 거, 코어션, 강박 외교를 통해 가지고 별로 효과는 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공포심만 주고 상대방 중남미에 대해서 국가들에 대해서 자존심도 이제 짓이겨 놨는데 앞으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공갈외교라고 할까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이펙티브 디플로마시 그냥 효과적인 외교도 펴면서 그 다음에 스마트 프레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압력을 통해서 특히 베네수엘라 문제, 베네수엘라의 단절된 어떤 민주주의를 갖다가 다시 되찾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쿠바 문제도 있고 또 중국의 그 다음에 지금 중남미에 대한 진출에 대한 견제 문제, 그 다음에 이민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식 강압 외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십 외교로 변질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빅스틱 디플로머시라는 걸 1901년부터 했는데 그게 중남미 이제 거기서 파나마 운하도 조차를 하고 파나마 운하도 건설을 했는데 그게 중남미에 많은 반발과 이런 저항을 가져와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굿 네이버 폴리시 좋은 이웃 정책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도 좀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바이든이 할 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굿 네이버 폴리시 이런 기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관 대사님. 한 대사님께서 뭐 서브스턴스에 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일단 이 지금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그 트럼프 시대 때 그 상실한 그 국제 리더십을 회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 시민들에게 다 보여줘야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중남미야말로 이 바이든 신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용이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트럼프 때와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미국 그 신행 정부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높이 이 중남미를 놓고 적어도 초기에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더 적극적인 그런 관여가 앞으로 그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긴 그 중남미 미국 관계의 긴 역사를 살펴볼 때 언제나 이 중남미는 늘 미국에 대한 뭐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같은 이 미주 대륙에 위치했으면서 언제나 중남미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 미국이 관심과 애정과 지원을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 그런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몇 번만큼은 미국이 중남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바로 소련과의 냉전 시기였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그 시기에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는 중남미를 필요로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중남미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중남미 스스로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때 미국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실 역설적으로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앞으로의 이 바이든 행정부가 맞이하는 중남미가 과연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어떻게 비춰지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의 소위 신냉전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중요한 그런 경쟁과 갈등, 그것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바이든 신행정부 입장에서도 중남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길게 볼 때에도 앞으로 미국에 대한 중남미 외교 정책은 트럼프 때처럼 어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소위 그 신사적인 방식의 그런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앞으로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종철 대사님 또 한 말씀. 예,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원로주의에 기반해서 중남미에 대한 그 배타적인 그 세력을 이제 주장해 왔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종건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그 이슈가 없을 때는 사실 중남미는 어느 정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차순위로 경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냉전이 중남미 지역에도 벌어지면서 중남미의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옅어지면서 이런 전략적인 공백을 파고드는 게 이제 중국의 자본력을 앞세운 경제적인 침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남미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상당수의 중남미 정부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미국과 양국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른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들, 이슈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남미에 대한 정책의 커다란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민 정책에서도 중미의 중요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쪽에서 캐라반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불법 이민 희망자들이 이제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멕시코 미국 간의 국경 장벽 건설은 아마 중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워낙에 환경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기후 변화나 환경적인 문제에 이제 정책을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의 생태계 파괴, 산불이나 원주민 보호, 이런 면에서 좀 더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